이 번호 하나 주면 오빠 군 생활이 편해진다니까? 황철민 병장이 20살 여대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희롱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던 이등병 오빠 강민우가 제 동생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임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너 잠깐 따라와. 그 말을 끝으로 오빠는 선임들과 함께 면회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여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멈춰 선 검은색 지휘 차량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등병 하나를 잘못 건드린 이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살 강지아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버스 창밖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하나뿐인 오빠 강민우 이병의 첫 면회 날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좁은 자취방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겨 그녀의 무릎 위 가방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지아에게 오빠 민우는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오빠가 없는 서울에서의 첫 몇 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동서울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몇 시간을 달려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회색 도시에서 앙상한 나뭇가지가 가득한 짙은 갈색의 산으로 바뀌어 갈수록 지아의 설렘은 미묘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민우는 입대 후 첫 통화에서 씩씩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통화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고 목소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낮고 빨랐다. 괜찮으냐는 물음에 다들 이렇게 지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지아는 그것이 괜찮지 않다는 뜻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버스가 마침내 부대 앞 정류장에 섰다. 차가운 산 공기가 볼을 스쳤다. 지아는 자신처럼 잔뜩 음식을 싸들고 온 다른 가족들 틈에 섞여 위병소를 통과했다. 면회장은 넓은 강당 같은 곳이었다. 이미 도착한 군인들과 가족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튀김 냄새와 커피 냄새, 그리고 낯선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묘한 흥분을 자아냈다. 지아는 신분증을 맡기고 민우의 이름을 적어냈다. 그리고는 구석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내병이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민우 이병님 면회 오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지아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저쪽 문에서 쭈뼛거리며 걸어 나오는 군복 입은 실루엣이 보였다. 오빠였다. 하지만 지아가 기억하던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민우는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바싹 마른 모습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전투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했다. 오빠. 지아가 달려가 와락 안겼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 품이 너무나도 가늘어져서 지아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왔어? 고생했네. 여기까지 오느라.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아는 애써 눈물을 참고 환하게 웃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지. 나 오빠 주려고 도시락도 싸웠어. 내가 만든 계란말이야.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아가 신이 나서 반찬통을 꺼내 늘어놓았다.
민우는 말없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면회장 입구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무언가를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였다. 오빠,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잠 못 잤어? 지아는 민우의 눈 밑에 내려앉은 검은 그늘을 보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 원래 이등병은 다 이래.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계란말이를 우물거렸다. 바로 그때 지아는 민우가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릴 때 드러난 손목 안쪽을 보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시퍼런 멍 자국이었다. 오빠, 이 상처는 뭐야? 어디 부딪혔어? 지아가 민우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민우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훈련하다가 좀 쓸렸어. 지아야, 그보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고. 민우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오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면회장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음식을 씹고 있었지만 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면회장 입구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면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두 명의 사병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병장 계급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병 계급장이었다.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병장 계급장을 단 사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면회장을 훑어보더니 이내 구석에 앉아있는 민우와 지아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이, 강민우. 짱 박혀서 꿀 빨고 있었네. 병장의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설픈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황철민 병장님, 박동식 상병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긴. 우리 막둥이 이병이 면회 왔다길래 얼굴이나 보러 왔지. 병장 황철민이 낄낄거리며 민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민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다. 황철민의 시선이 민우 옆에 앉아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지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와, 이쪽이 말로만 듣던 내 여동생? 장난 아닌데. 완전 연예인급이잖아. 옆에 있던 상병 박동식이 맞장구를 쳤다. 안녕하십니까, 처제. 나는 강의병 선임 박동식이라고 합니다. 20살, 대학생. 이야, 오빠가 아주 든든하겠네. 그들은 민우의 대답도 지아의 허락도 없이 테이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아는 자신을 향하는 두 사람의 불쾌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야, 근데 진짜 예쁘다. 민우야, 너는 이런 동생 있어서 좋겠다. 나중에 휴가 나가면 오빠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야지. 안 그러냐? 황철민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지아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쳤다. 남자친구는 있고 없으면 이 오빠는 어때? 내가 우리 민우군 생활 아주 편하게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는데. 황 병장님 농담도. 처제, 우리 황 병장님이 이 부대 실세입니다. 번호 하나 주면 우리 민우가 남은 군 생활 동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박동식이 거들었다. 지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과 공포심에 손이 떨려왔다. 이것이 오빠가 말했던 군대 생활의 일부일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기, 그런 말씀은. 지아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였다.
황철민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아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다. 손도 예쁘네. 이런 손으로 요리도 하고.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황철민 병장님. 면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춘 듯 했다. 황철민과 박동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등병이 감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동생입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사적인 용무 아니시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제 동생이 불편해합니다. 민우는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지아는 오빠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황철민 병장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등병. 그것도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막둥이 강민우가 자신에게 그것도 감히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것도 여동생 앞에서. 황철민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박동식 상병조차 어안이 벙벙해져서 민우와 황철민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야, 강민우. 황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민우를 불렀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린 거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시 말해봐. 제 동생 앞에서 무례한 언행 삼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각오한 듯 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오늘 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았지만 그것보다 지아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무례? 이 개새끼가 지금 군대 좆도 모르는 년 앞에서 선임한테 개기는 거냐? 황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가 의자를 뒤로 밀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면회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군인들 사이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내 여동생?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여동생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황철민이 민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민우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끌려갔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저희 오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닥쳐. 여긴 군대야. 내깐년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황철민이 지아를 거칠게 밀쳤다. 지아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뒤로 넘어졌다. 지아야. 민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 순간이었다. 황철민의 주먹이 민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짝.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민우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선홍색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진 지아 곁으로 넘어졌다. 오빠, 오빠 괜찮아?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를 부축하려 했다. 민우의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황철민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쓰러진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이등병 새끼가 감히 선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넌 오늘 밤에 죽었어. 내가 내군 생활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박동식을 향해 고갯짓했다. 가자. 저 병신 새끼 면회 끝나고 들어오기만 해봐. 두 사람은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모습 그대로 주변의 수군거림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로 면회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면회장은 다시 원래의 소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소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아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하나뿐인 오빠가 그것도 자신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오빠, 괜찮아? 피나. 지아는 손수건을 꺼내 민우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려 했다. 민우는 동생의 손을 밀어냈다. 그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지아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다. 지아야, 가. 지금 당장 가. 버스 시간. 아직 있지? 빨리 가. 민우는 동생을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이렇게 두고 내가 어딜 가? 저 사람들 신고해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고? 누굴? 어떻게? 지아야, 제발. 내가 이러면 나만 더 힘들어져. 여긴 군대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냥 가. 빨리. 민우는 지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는 이곳에 지아가 1분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이 끔찍했다. 황철민이 다시 돌아올까봐 혹은 자신을 복귀시키러 다른 선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싫어. 나 안 가. 절대로 오빠 혼자 두고 안 가. 지아는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빠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아이폰을 꺼내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해제를 하는 데만 몇 초가 걸렸다. 뭐 하는 거야? 지아야, 안 돼. 제발.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민우가 동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지아는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오빠. 이건 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아는 전화번호부를 빠르게 스크롤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수진 이모. 오수진.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지아와 민우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이웃 아주머니였다. 직업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항상 바빠 보였고 딱딱한 군인 말투를 썼지만 지아와 민우를 볼 때마다 너희는 너희 아빠 엄마의 자랑이다라며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마지막 방패막이처럼 느껴지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큰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이모가 해결할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전화를 받았다. 딱딱하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지아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이모. 흐흑.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 어디야? 누구랑 있어? 저. 민우 오빠. 면회 왔어요. 강원도. 칠성부대요. 그런데 방금 오빠가 선임한테 맞았어요. 제 앞에서. 지아는 울먹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했다. 선임들이 와서 자신을 희롱했고 오빠가 그들을 막아섰고 그러자 그 선임이 오빠의 뺨을 때렸다고. 수화기 너머의 오수진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모, 듣고 계세요? 지아야. 지금부터 이모가 하는 말 잘 들어. 거기 부대 이름이 칠성부대 제7보병사단이라고 했지?
네. 네, 맞아요. 오빠를 때린 사람. 이름하고 계급 정확히 기억나? 황철민 병장이요. 그리고 박동식 상병도 같이 있었어요. 알겠다. 지금 오빠 강민우 이병 옆에 있지? 절대 그 면회 한 발짝도 나가지 마. 그리고 민우 절대 혼자 생활관으로 복귀시키지 마. 면회장 관리하는 간부 거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당장 오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누가 와도 절대 오빠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해. 하지만 이모가 지금 그리로 갈 거야. 아니, 이모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먼저 갈 거야. 넌 그냥 오빠 옆에 꼭 붙어 있어. 아무 걱정 말고. 알겠어? 이모. 오실 수 있어요? 여기 엄청 먼데. 이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 끊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아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모가 여길 어떻게 와? 이제 우린 정말 끝났어. 민우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아는 오수진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은 이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낯선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10분. 지아와 민우에게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면회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소란 속에서 두 사람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민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황철민이 다시 돌아올까봐 혹은 자신을 복귀시키러 다른 선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면회장 구석 간이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젊은 장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아마도 이곳 면회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당직 장교인 듯 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충성. 면회장 관리 소위 김현수입니다. 네. 네, 지금 면회장에 있습니다. 강민우 이병이요? 네, 있습니다만. 네. 김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스마트폰을 보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찾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김소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민우와 지아가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강민우 이병 맞으십니까? 그리고 이쪽은 동생분. 강지아 씨? 민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절대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대로 강민우 이병을 생활관으로 복귀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는 분명히 황철민이 민우를 때리는 것을 봤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그런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보고도 못 보신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김소희가 변명을 하려던 찰나였다. 기익. 면회장 밖에서 요란한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면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면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2명의 장교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한 명은 어깨에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장이었다. 그들은 연대장과 대대장인 듯 했다. 그들은 방금 막 전투라도 치른 사람들처럼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강민우 이병 어디 있나? 연대장이 포효하듯 외쳤다. 김소희가 손가락으로 민우를 가리켰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두 사람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들의 군합발 소리가 강당 바닥을 울렸다. 내가 강민우 이병인가? 그리고 옆은 동생 강지아 양. 연대장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민우가 긴장한 채 대답했다. 지아는 오빠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연대장을 노려보았다. 혹시 아까 면회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황철민 병장과 박동식 상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연대장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요? 지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오빠가 제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저를 희롱하는 걸 막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저기 저 장교님이 다 보셨고요. 그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연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어린 여대생이 자신에게 따박따박 따지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방금 전 그는 사단장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사단장은 군단 사령부의 오수진 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오수진 준장. 군단 참모였다. 그녀가 이 일개 이등병의 면회 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 거론하며 당장 현장을 보전하고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단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연대장은 지금 자신의 군 생활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 그 말이 아닐세. 강지아 양. 오해가.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군기문란이네. 내가 지금 당장. 헌병대. 연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당장 황철민 병장, 박동식 상병. 두 사람 신병 확보해서 연병장에 대기시켜. 그리고 여기 면회장 담당 소위, 자네도 당장 보직 해임하고 대기해. 감찰부에서는 즉시 이등병을 포함한 생활관 동기들 전원 면담 준비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께 들어왔던 헌병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면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대장과 대대장이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민우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전화를 한 통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집 이모 가끔 용돈을 쥐어주던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큰 부대의 대령과 중령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오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어른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유일하게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그때도 지금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연대장이 지아와 민우에게 다가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아 양 그리고 강민우 이병. 정말 사령부를 대표해서 아니 부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병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다. 지금 가해자들은 모두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세. 그러니 이모가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아가 연대장의 말을 끊었다. 네.
오수진 장군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셨나? 연대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다. 군단 참모가 이런 말단 부대의 병사 폭행 사건 현장에 직접.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면회장 밖에 다시 한번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급제동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엔진 소리였다. 잠시 후 면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내린 그녀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빛나는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오수진이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면회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면회장에 울려 퍼졌다. 충성. 오수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녀는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아와 민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딱딱하게 울리던 그녀의 군홧발 소리가 두 사람 앞에서 멈췄다. 오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민우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민우의 찢어진 입술과 겁에 질린 눈을 빠짐없이 확인했다. 많이 아팠겠다.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버티고 서 있던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그런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뻣뻣하게 굳어있는 연대장과 대대장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네, 장군님. 이 아이 강민우 이병. 내가 아는 아이일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여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자란 아주 귀한 아이야. 오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면회장 전체를 짓눌렀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하나뿐인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선임병에게 뺨을 맞았네. 여동생을 희롱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연대장,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규율인가? 연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지금부터 내가 이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네. 사단장에게는 이미 통보했어. 이 부대 오늘부로 뒤집어 엎을 각오하게. 오수진 준장의 등장은 사태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아와 민우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급 부대인 군단의 핵심 참모이자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집행관이었다. 그녀는 면회장 구석에 있는 당직 소위의 책상을 자신의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연대장, 대대장. 두 사람은 저기 가서 서 있게.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대령과 중령은 아무 말 못하고 구석으로 물러나 부동자세로 섰다. 면회장을 찾았던 다른 가족들은 이미 이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오수진은 지아와 민우를 자신의 옆에 앉혔다. 민우야, 지금부터 이모한테 다 말해. 아까 그 두 놈 황철민 병장이랑 박동식 상병.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지? 민우는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고백이자 증언이었다. 자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시작된 구타와 가혹행위. 밤마다 화장실이나 창고로 불려나가 이유 없이 맞았던 일. 월급 카드를 빼앗기고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고아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던 일. 그리고 이런 행위가 황철민과 박동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임병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일부 하사관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까지. 오수진은 민우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책상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증언이 끝났을 때 오수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강민우 이병이 속한 중대, 아니 대대 전체의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간부 포함 전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지만 장군님 주말이라. 내 말에 토달지 말게. 지금 당장. 그리고 황철민과 박동식은 이쪽으로 끌고 와. 다른 병사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주말의 평화로운 공기는 찢겨나갔다. 방송이 울리고 병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생활관에서 뛰쳐나오는 소리가 면회장까지 들려왔다. 잠시 후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황철민과 박동식이 면회장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면회장에 앉아있는 준장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다. 무릎 꿇어. 오수진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두 사람은 헌병의 손에 이끌려 민우와 지아, 그리고 오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철민 병장, 박동식 상병. 병장 황철민. 상병 박동식. 고개 들어.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두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간인을, 그것도 병사의 가족을 면회 장소에서 희롱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병사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나? 오해이십니다, 장군님. 그냥 장난이. 황철민이 변명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장난? 오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철민의 앞에 다가가 섰다. 내 놈의 그 장난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잃은 상처에 더해 군대에서마저 지옥을 경험했다. 내 놈의 그 장난 때문에 이 어린 여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 그녀는 민우의 터진 입술을 가리켰다.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내 놈 눈에는 이게 장난이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군사법정 가서 해. 헌병대장. 이 두 놈 지금 당장 구속 수사영장 신청하게.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상관 모욕, 그리고 민간인 희롱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 내가 직접 확인할 걸세. 황철민과 박동식은 울부짖으며 선처를 구했지만 헌병들은 그들의 입을 막고 질질 끌고 나갔다. 오수진은 그들이 사라진 문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구석에 서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시작일세. 이 부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오늘 그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낼 테니까. 두 사람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등병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지.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대장과 대대장의 군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태는 일개 병사 2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수진 준장은 그 길로 연대장과 대대장을 대동하고 강민우 이병이 생활하던 막사로 향했다. 지아는 민우의 곁을 지키며 그 뒤를 따랐다. 오수진은 민우에게 다른 피해 병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잠시 격리된 장소에 머물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생활관 내부는 겉보기에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수진의 날카로운 눈은 그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의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관물대를 직접 열어보았다. 안에는 보급품 외에 개인 물품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지아가 입대할 때 선물했던 만년필도 유일한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도 보이지 않았다. 내 물건들은 어디 있지?
황 병장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오수진은 즉시 황철민의 관물대를 강제로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헌병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 안에서는 온갖 사제 물품들과 함께 민우가 잃어버렸던 만년필과 깨진 액자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절도이자 약탈의 증거였다. 연대장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오수진은 연병장에 집합한 대대 전 병력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중 한 병사의 가족으로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서 그 병사가 그의 여동생을 지키려다 선임병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런 일이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런 부조리를 목격한 적이 없는가? 알면서도 침묵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외면했는가? 혹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또 다른 가해자는 아닌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키는 그 침묵이 여러분의 동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이 부대를 썩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휘관들이 모두 여기 서 있다. 내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사람 지금 앞으로 나오라. 그때였다. 맨 뒷줄에 서 있던 민우와 같이 깡마른 체구의 또 다른 이등병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오수진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매일 맞았습니다. 황 병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대는 지옥입니다, 장군님. 그 첫마디는 둑을 무너뜨린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겪었던 온갖 구타와 폭언, 금품 갈취, 심지어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와 고해성사의 장으로 변했다. 그것은 한 부대의 해체나 다름없는 광경이었다. 중대장들과 대대장, 연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들의 부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오수진은 이 모든 증언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증언에 언급된 모든 가해자들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간부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에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칠성부대는 잠들지 못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부가 부대 전체를 이잡듯 뒤졌다. 오수진 준장이 촉발한 이 조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한 부대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며칠 후 이 사건에 대한 육군 본부의 징계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인 황철민 병장과 박동식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가혹행위, 폭행, 협박, 직권 남용, 절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남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 외에 증언으로 밝혀진 다수의 가해 병사들과 방조한 간부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지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으며 불명예 전역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그날 면회장에서 끝이 났다. 면회장 당직 장교였던 김소희 역시 파면되었다. 그리고 사단장, 부대의 최고 지휘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자진하여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한 준장의 방문이 별 2개의 장성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강민우 이병은 즉시 원부대에서 분리되어 보호 휴가를 받았다. 군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오수진 준장은 그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안전한 행정부대 계룡대로 재배치를 주선했다. 부대를 떠나던 날 오수진은 민우와 지아를 자신의 지휘 차량에 태웠다.
민우는 말끔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듯 했다. 차 안에서 오수진이 입을 열었다. 민우야, 지아야.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모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모가 안 오셨으면 오빠는. 민우야. 오수진이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날 내 동생을 지키려 했던 행동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오빠로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 어떤 군법보다도 중요한 것을 넌 지켜낸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이모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서는 그저 평범하게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나와. 그리고 지아, 너 잘 지켜줘. 네. 감사합니다, 이모. 차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지아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직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20살의 봄, 지아는 그렇게 세상의 또 다른 이면과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을 지켜준 또 다른 가족, 오수진이라는 강철 같은 별이 있었다. 장교 휴게실에서 휴식 중이던 한 여성을 대놓고 모욕하며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제7기동군단의 참모장 박진우 준장.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대한민국군 역사를 새로 쓸 최초의 여성 군단장 한지원 소장임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뼛속 깊이 박힌 오만은 강철의 군단을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서막을 열고야 마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인생만세 TV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강철과 화약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리는 제7기동군단의 공기는 언제나 그러했다. 북진의 선봉이라는 자부심 아래 수만 명의 장병들은 거대한 강철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곳의 언어는 간결한 명령과 우렁찬 복창이었고 이곳의 논리는 계급과 힘이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금녀의 성역과도 같았던 군단의 지휘부에 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은 고요하고 기름진 수면 아래로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다. 파문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포탄의 폭발보다도 거대하고 깊게 퍼져나가며 강철의 부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 거대한 파문의 중심에는 군단 참모장 박진우 준장이 있었다. 뼛속까지 야전 군인인 그는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책상머리보다는 전방의 흙먼지 속에서 구르고 깨지며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군대는 철저한 위계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에게 있어 전쟁은 숫자로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피와 살이 튀는 생존의 현장이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여성이란 존재는 이 거칠고 무자비한 강철 기계의 일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연약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행정이나 간호, 보급 같은 후방 지원 병과에서 서류 작업이나 하거나 부상병을 돌보는 보조 인력. 그것이 그가 정의하고 또 그가 군 생활 내내 봐왔던 여군의 한계였다. 그런 그에게 기동군단의 지휘관, 그것도 일개 사단이 아닌 군단 전체, 수만 명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군단장으로 여성이 온다는 것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쇼이자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했다. 국방부의 별들이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양성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어떤 짓까지 벌이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셈이었다. 전군의 사기를 꺾고 적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끔찍한 인사참사.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오를 맞추어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저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고 그의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친 군대의 모습이었다. 질서, 복종, 그리고 압도적인 힘. 그런데 여자라니. 분 냄새와 하이힐 소리가 연상되는 그 단어는 디젤류 냄새와 전차 궤도 소리로 가득한 이곳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부디 새로 올 군단장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기만을,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야전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얌전히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꼭두각시이기를 속으로 바랐다. 그것만이 이 거대한 강철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다. 신임 군단장의 부임일이 다가올수록 사령부의 공기는 더욱 미묘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기대보다는 우려와 냉소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박진우는 그러한 분위기를 애써 외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자부심이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시험이 부디 군단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신임 군단장의 부임은 공식적인 취임식에 앞서 비공식적인 부대 순찰로 시작되었다. 불필요한 의전이나 격식 없이 조용히 실무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박진우는 부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여자다운 발상이라고 군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마치 박물관 관람이라도 온 듯한 순진한 생각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부관에게 최소한의 안내 인력만 배치하고 절대 과잉 의전을 하지 말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만나보지도 않은 상관에 대한 깊은 경멸과 무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이은 회의와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에 지친 박진우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장교 휴게실로 향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뻣뻣해진 목을 주무르던 그의 시야에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 들어온 군무원이거나 아니면 잠시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외부인일 것이라고 그는 지레짐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거만한 턱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어이 거기. 이리 와서 커피 한 잔만 타와. 피곤해서 그런데 아주 진하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권위와 하대가 짙게 배어 있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그 시선이 박진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하급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본단 말인가.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정신을 놓고 있나? 당장 가서 커피 타오지 못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자판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혀를 찼다. 역시 여자들이란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와도 본성은 어쩔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잠시 후 여성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가 무심코 손을 뻗어 커피를 받으려는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손이 유난히 희고 곱다는 생각이 스쳤다. 거친 훈련과 작업으로 단련된 군인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비틀리고 저열한 생각이 여과 없이 터져나왔다. 역시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란 말이야. 안 그런가? 그는 일부러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가 커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며 뜨거운 커피가 여성의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져 버린 것이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여성이 황급히 손을 뒤로 뺐지만 이미 하얀 손등은 끔찍할 정도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사과나 걱정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오만한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했다. 이런 칠칠치 못하기는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옮기나? 쯧쯧. 가서 다시 타와.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에 휴게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신임 군단장의 부관인 강소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여성에게 달려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우렁차게 경례를 외쳤다. 필승, 군단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군단장. 그 세 글자는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휴게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과 뇌리를 동시에 강타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이 온갖 모욕을 퍼붓고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던 저 여성이 그토록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신임 군단장 한지원 소장이라는 말인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채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여성을, 아니 한지원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나 원망 혹은 모욕감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삐뚤어진 신념이 빚어낸 최악의 첫 만남. 그것은 앞으로 제7기동군단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한지원 소장의 취임식은 간소하지만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사령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날처럼 대오를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위에 선 새로운 지휘관에게 쏠려 있었다. 단상에 선 한지원의 모습은 거구의 남성 장군들 틈에서 유난히 작고 가녀려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낮고 단단했으며 증폭기를 거치지 않아도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거창한 포부나 뜬구름 잡는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나 좋아할 법한 미사여구나 상투적인 다짐도 일절 없었다. 대신 그녀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러나 모두가 잊고 지냈던 군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제7기동군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 패배는 용납되지 않으며 무승부조차 굴욕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승리를 위해서는 평시의 실전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흘릴 피 한 방울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해낼 자신이 없는 군인은 지금 당장 군복을 벗고 군대를 떠나라. 이곳은 나약한 자들의 안식처가 아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과도 같았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결의는 그 어떤 장광설보다도 더 무겁게 장병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장병들은 새로운 지휘관이 던진 강력한 메시지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윽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이내 누군가의 선창으로 시작된 함성과 뒤섞여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진우의 심경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람을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군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법이다.
그녀의 저 단호한 선언이 과연 실체 있는 의지인지 아니면 그저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휴게실에서의 굴욕적인 첫 만남과 방금 전 연병장을 뒤흔든 그녀의 카리스마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상관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한지원 소장은 군단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을 소집하여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그녀는 인사말도 건너뛴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기존의 군단 작전 계획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서류 뭉치들 오늘부로 모두 폐기한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고 보완되어 온 군단의 근간을 부임 첫날의 단칼에 부정해버린 것이다. 작전 참모인 김성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백한 불만을 담아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기존 작전 계획은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우리 군단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충분한 대안 없이 이를 폐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성훈은 군단 내에서 보수적인 구파 세력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지휘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견제와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한지원은 김성훈을 잠시 쏘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대령, 자네가 말하는 그 검증이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지도와 서류를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지. 전쟁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야. 적은 결코 우리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기존의 작전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겁쟁이들의 계획이야. 적이 먼저 때리기를 기다렸다가 한 대 맞고 나서야 마지못해 반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붉은색 유성 펜을 집어들어 지도 위에 거침없이 새로운 선들을 그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방패를 버리고 창을 들 것이다. 새로운 작전 개념의 이름은 선제적 공세 방어다.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우리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적의 심장부를 먼저 타격하여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마비시킬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낡은 격언을 우리는 실전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다. 회의장에 모인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기존의 군사 교리를 송두리째 뒤엎는 혁신을 넘어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누군가는 그 대담함에 감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무모함에 혀를 찼다. 박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했다. 선제적 공세 방어. 이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확한 정보력,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만 했다. 과연 제7기동군단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젊은 여군단장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할 역량이 있는가? 한지원은 지도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회의장에 앉아있는 지휘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박진우에게 와서 멈췄다. 이 중차대한 임무, 새로운 선제적 공세 방어 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 준비는 군단의 2인자인 참모장 박진우 준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 부여가 아니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부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충성심을 떠보려는 명백한 시험대였다. 동시에 군단의 실질적인 권력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왔는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굴욕감, 분노,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체 모를 도전 의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한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박진우는 한지원이 던진 선제적 공세 방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며칠 밤낮을 잇고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야전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의 책상과 회의실 벽면은 온갖 종류의 작전 지도와 데이터 분석 보고서들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수록 그는 그것이 결코 몽상가들의 헛된 꿈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철저한 준비와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머릿속을 채워갔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몸처럼 익숙했던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박진우처럼 경험과 관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온 보수적인 군인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한지원이라는 젊은 여성 지휘관에게 무능한 꼰대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오기와 자존심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그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불편하게 감지한 것은 그의 오랜 동료이자 군단 내 구파 세력의 또 다른 축인 군수참모 황인철 대령이었다. 황인철은 박진우의 집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박준장 제정신인가? 저 경험도 없는 애송이 군단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놀아날 필요가 있나? 선제적 공세 방어?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게 우리 군단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나? 저 여자는 전쟁을 컴퓨터 게임쯤으로 아는 게 틀림없어. 현실은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일세. 박진우는 잠시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친 눈으로 황인철을 바라보았다. 황 대령, 우리는 군인이야. 좋든 싫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닌가.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단장의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검토해보니 이건 허황된 소리가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혁신적인 작전이야. 황인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승산? 자네 정말 미쳤군. 저 여자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나?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네에게 그런 끔찍한 굴욕을 안겨줬는데 이제 와서 저 여자의 충실한 개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가? 자네 자존심은 다 어디로 갔나? 황인철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말 조심하게 황 대령.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수만 명의 부하들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란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기류가 흘렀다. 황인철은 더 이상 박진우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바로 작전 참모 김성훈 대령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박진우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한지원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한지원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군단급 훈련을 의도적으로 실패로 만들므로써 그녀의 리더십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고 군단 내에서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보급, 그 중에서도 기동군단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류였다. 그들은 훈련이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위장하여 유류 보급을 고의로 중단시킴으로써 군단 전체의 발을 묶어버릴 참이었다. 전쟁의 승패가 화력이나 전략뿐만 아니라 보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군수참모인 황인철과 작전참모인 김성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박진우는
오직 새로운 작전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강철 폭풍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작전 계획 초안을 완성하여 한지원에게 보고했다. 한지원은 그의 보고서를 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박진우는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방어했다. 보고가 끝났을 때 한지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훌륭하군, 박준장.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이제 자네가 만든 이 계획이 단순한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실전에서 증명해 보일 때가 됐군. 조만간 이 강철 폭풍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겠다. 훈련의 총괄 지휘는 계획을 수립한 참모장 박준장이 직접 맡도록. 또다시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느낀 감정은 굴욕감이나 부담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휘하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는 군인으로서의 순수하고도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는 한지원을 향해 자신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힘차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강철 폭풍 훈련의 서막이 올랐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새벽 훈련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붉게 가르자 잠자고 있던 제7기동 군단은 거대한 강철의 야수처럼 깨어났다. 훈련의 총지휘를 맡은 박진우는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전장 상황판 앞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수십 개의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위치와 교전 상황, 보급 현황 등 전장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의 침착하고 정확한 지시에 따라 군단의 주력인 기갑부대와 포병부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의 초반 국면은 박진우가 밤을 새워 수립한 작전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휘통제실 내부에는 승리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박진우 자신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작전은 적의 주력 부대를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임무를 맡은 제1기갑여단이 그의 계획대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결코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훈련이 중반을 넘어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적의 주력 부대를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해 작전 계획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던 제1기갑여단이 갑자기 진격을 멈추고 만 것이다. 상황판에 멈춰 선 제1기갑여단의 아이콘을 발견한 박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보안 통신망을 통해 제1기갑여단장과 직접 교신을 시도했다. 독수리 하나 여기는 지휘소. 상황 보고하라. 어째서 진격을 멈추고 현 위치에 머물고 있나? 즉시 답변하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단장의 목소리는 당황과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휘소 여기는 독수리 하나. 참모장님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단의 전차와 장갑차 대부분의 유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유류 탱크까지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단 한 발짝도 더 이상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유류 부족이라니.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유류와 탄약 같은 핵심 보급품의 보유량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모든 부대는 훈련 기간 내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류를 확보하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예비 유류까지 별도로 비축해둔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즉시 군수참모인 황인철 대령에게 비상 채널로 연락했다. 황 대령,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1기갑여단이 유류 부족으로 고립되었다. 당장 비축해둔 비상 유류를 최우선으로 보급하도록.
단 1분 1초가 시급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인철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참모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보고가 들어왔는데 비상유류를 수송하던 보급부대의 유조차 여러 대가 산악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당장은 보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우회로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태업, 즉 반역 행위였다. 황인철과 김성훈. 자신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결국 자신과 한지원 군단장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이토록 비열하고 끔찍한 공작을 벌인 것이었다. 그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휘통제실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절망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른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진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훈련의 실패는 이제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제1기갑여단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연료가 떨어진 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대항군의 집중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전멸하고 말 것이다. 훈련이지만 이것은 군단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실전과 다름없었다. 박진우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거대한 상황판을 응시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작전 계획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현장을 마주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지휘통제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지원 군단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 하나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모장,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라. 박진우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동안 한지원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뜨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렸다. 제1기갑여단은 현 위치에서 즉시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남은 탄약을 모두 사용하여 적을 최대한 유인히 저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3기갑여단은 현재 시간부로 예정된 작전 경로를 이탈, 즉시 최대 속도로 우회 기동하여 적의 측면을 타격하라. 작전 참모 김성훈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제3기갑여단 역시 곧 유류가 고갈될 것입니다. 지금 우회 기동을 감행하는 것은 병력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지원은 김성훈을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자네들의 그 더럽고 비열한 속셈을 모를 줄 알았나? 황인철 대령이 사고로 위장하여 빼돌린 유류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기갑여단에는 내가 자네들 몰래 처음부터 따로 확보해 두었던 비상 예비 연료가 있다. 지금 즉시 그 연료를 사용하여 내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이다. 한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김성훈과 황인철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들의 음모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더 큰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고립된 제1기갑여단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끼였다. 그리고 진짜 승부수는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연료와 제3기갑여단의 번개와도 같은 우회 기동이었다. 한지원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 제3기갑여단은 비밀리에 공급받은 비상연료를 가득 채우고 맹렬한 속도로 기동을 시작했다. 한편 제1기갑여단이 곧 전멸할 것이라고 오판한 대항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전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항군의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강철의 폭풍처럼 몰아쳤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대항군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전세는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박진우는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이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원의 대담한 결단과 한수 앞을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교과서에도 실릴 법한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지원이라는 인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저 정치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엎고 군단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다. 그의 오랜 편견과 오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여군단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위대한 지휘관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철 폭풍 훈련이 제7기동군단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린 후 사령부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숙청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훈련 강평회라는 명목으로 군단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을 전부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평소라면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토론해야 할 자리였지만 그날의 강평회는 사실상의 군사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대회의실의 모든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였다. 한지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는 훈련 과정에 대한 형식적인 브리핑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우리 군단 내부에 조국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뼈아픈 사실 또한 확인했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리자 김성훈과 황인철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한지원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군수참모 황인철 대령, 작전참모 김성훈 대령.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두 사람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지원은 그들을 잠시 노려보다가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은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황인철 대령이 유류보급 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황인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뒤이어 김성훈 대령이 대항군 지휘관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훈련 계획의 일부를 유출하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아군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훈련을 실패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태업을 넘어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한지원이 제시한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비밀 계좌의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가담했던 하급자들의 자백서까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장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동료들의 추악한 모습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삐뚤어진 편견 때문에 수만 명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들이다. 나는 군단장으로서 이들을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또한 이들의 음모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자들 역시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장에는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단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단칼에 잘라내 버렸다. 동시에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군단 전체에 각인시켰다. 박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한지원이 보여준 적에게는 무섭도록 냉혹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십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성별이라는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참모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한지원의 숙청 이후 제7기동군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었고 그 자리에는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새롭게 등용되었다. 군단은 마침내 한지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한지원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신과 갈등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참모로서 그녀의 혁신적인 전략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남쪽 해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상투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로 규정하고 확전을 방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제7기동군단 지휘통제실에서 위성으로 전송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지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 사건 이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해상 도발이 고도의 기만 전술, 즉 우리의 눈과 귀를 동해에 쏠리게 만들어 진짜 목표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양동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적의 진짜 칼끝은 동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직접 겨누고 있는 중부전선을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참모장,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이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유무인 정찰 자산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로 총집중시켜라. 특히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 샅샅이 파악하도록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라. 박진우는 한지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즉시 군단 정보처의 군단장의 지시를 하달했고 정보 분석가들은 밤낮을 잇고 위성 사진과 감청 정보 그리고 인간 정보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한지원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북한군 전방 군단의 내부 통신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고 일부 장사정포 부대들이 야음을 틈타 기존의 갱도 진지를 벗어나 새로운 야전 진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선명하게 포착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300mm 방사포와 전술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의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협적이었다. 한지원은 흩어져 있던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어 마침내 적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냈다. 북한은 동해에서의 해상 도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중부전선에서 수천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기습 포격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군사시설이 아니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이었다. 한지원은 지체 없이 합참지휘부에 자신의 분석 결과를 긴급 보고하고 적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의 핵심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하고 미온적이었다. 한 장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자네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해. 아직 적의 공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자칫하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네.
일단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합참의장의 목소리에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관료적인 무사한 일주의가 역력했다. 그들은 눈앞에 명백한 위협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대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무능한 합참의 명령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제7기동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맹세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설사 그 결정이 자신의 군인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내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항명이 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박진우를 비롯한 군단의 핵심 지휘관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긴급 소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장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라. 합참은 우리의 선제 타격 건의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앉아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녀는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이미 결심을 굳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의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기지는 바로 이 좌표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가 가진 모든 화력 자산을 총동원하여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저곳을 먼저 지도상에서 지워버린다. 이 작전은 합참의 승인 없이 군단 고유의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극비리에 진행된다. 작전명은 우리가 이미 성공시킨 바 있는 강철 폭풍, 그대로 간다. 명심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전이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합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선제 타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군법상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항명이었다. 성공하더라도 지휘관의 목이 10번은 더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지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박진우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향해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행동은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원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군인으로서의 뜨겁고도 순수한 결의만이 화염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이해하고 기꺼이 목숨을 함께 걸어줄 든든한 전우들이 곁에 있었다. 좋다. 지금 즉시 강철 폭풍 작전을 개시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우리 제7기동군단의 손에 달려있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제7기동군단은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강철의 용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단 예하의 K9 자주포 포문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열렸고 현무탄도 미사일이 지하 경납고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을 수놓으며 날아가는 포탄과 미사일의 궤적은 마치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밤, 한 여장군의 위대한 결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강철 폭풍 작전이 개시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간 직후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한지원의 명백한 항명 사실을 보고받은 합참의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당장 한지원을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제7기동군단의 모든 공격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의 통제 불능 상황에 경악하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지원은 합참의 후속 명령을 모두 거부한 채 계획된 타격 작전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전체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일부 언론은 한지원을 개인적인 공명심에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위험천만한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장의 상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극적으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제7기동군단의 선제 타격이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첩보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위성을 통해 전송된 타격 후의 영상 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군단이 발사한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형 방사포 진지와 전술탄도 미사일 기지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초토화시킨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다. 우리가 파괴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남한의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기파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 미사일이 발사 직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한지원의 결단이 단 몇 분만이라도 늦었더라면 서울 상공에서 EMP탄이 폭발하여 국가의 모든 지휘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뒤이은 수천 발의 방사포 공격으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끔찍한 재앙이 현실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북한의 기만 전술과 실제 공격 목표였던 EMP탄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모든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한지원을 향했던 비난과 의심은 순식간에 경탄과 찬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군의 명령 체계를 뒤흔든 항명 장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정부는 한지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했다.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했다. 그리고 박진우 역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소장으로 진급했고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합참의 핵심 참모로서 새로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참의장에 오른 한지원은 군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낡은 무기 체계를 첨단 시스템으로 현대화하며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녀의 야심찬 개혁은 번번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군의 주도권을 잡아왔던 육군 중심의 군 장성들과 그녀의 개혁으로 인해 막대한 이권을 잃게 된 군수 산업체 그리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극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하여 한지원이 과거 군단장 시절에 추진했던 특정 무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막대한 뇌물을 챙겼다는 식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작은 뜬소문 수준으로 시작되었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여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침내 유력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한지원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했던 국민들은 이제 그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을 이용한 부패한 군인으로 매도하며 차가운 손가락질을 해댔다.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박진우는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한지원의 청렴함과 결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비밀리에 자신이 과거에 지휘했던 정보부대의 옛 부하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자신들의 목숨과 명예를 건 비밀스러운 작전에 착수했다. 한지원이라는 영웅이 추악한 음모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